네, 스마트 팩토리 SQC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동영상 강의 이번 시간에는 품질 관리의 기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기본 도구는 품질 경영에서도 배우고 지금 이 과목처럼 이제 품질 관리, 통계적 품질 관리를 배우는 과목에서도 다뤄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던 품질 관리를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것으로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되게 뭐랄까 전통 있는 전통 있는 뼈해장국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뭐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쓰이냐 뭐 이런 느낌으로 얘들은 접근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는 느낌이고, 실제로 지금 뭐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에 가까워요. 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쓰인다라는 걸 위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간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습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기본 도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소개된 도구들을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그 양적인 도구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머리가 왜 이러냐? 뭐,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뭐지? 너무 개털인데. 네, 네. 그런 실습을 조금 할 텐데, 실습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가지 기본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또 새로운 도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펜을 사용하는 태블릿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태블릿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또 새로운 도구를 하나, 네, 이렇게 마련을 했죠. 상단 이미지가 너무 가리네. 네, 이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화이트보드라는 건데, 이게 펜이 좀 예쁘더라고.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네,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7가지 기본 도구, 네, 얘들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붙어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넘겨야 돼요. 네, 많이 가리면 제가 저를 없앨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7가지 기본 도구들을 보시면, 기원을 따졌을 때 이 품질 관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전후 시기에 이시카와에 의해서 강조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이시카와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색이 너무 얇구나. 이런 건 좀 우리 뿅뿅색으로 한번 해보죠. 아, 이시카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품질 경영 수업 들은 학생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품질 관리의 많은 도구들과 그 실천 방법을 이렇게 개척해낸 학자세요. 뭐 실무자이시기도 하고요. 그 품질 관리의 역사, 품질 경영 분야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품질 경영 시간에도 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특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이게 그 전후에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그 발전을 해요. 전쟁 중에,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산업 혁명 이후에 또 이렇게 대량 생산 시대가 된 것 자체가 서구권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공정을 관리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개념, 통계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서구에 있었는데, 전후에 이제 일본이 잿더미에서 운 좋게 이제 한국 전쟁도 만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공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이 품질 관리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돼요. 제한된 돈과 시설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물건을 팔아치워서 돈을 벌 수가 있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이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꾸로 미국의 그 많은 그 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일본 전문가나 일본 그 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벤치마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시카와, 카오루 이시카와라는 분이고요. 어, 일본이 이렇게 그 품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 거는 뭐 모르겠어요. 일본 문화 자체 내에서 뭐 일본의 뭐 전통적인 장인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 뭐 문화적 배경이 있겠죠. 뭐 아주 과거로 가면은 너무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뭐 이시다 바이간 같은 과거 에도 시대인가요? 그때의 그 상공업에서의 그 장인들의 높은 품질을 그 어떤 철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발언을 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사회든지 어느 산업이든지 그런 필요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취되면 그 분야가 발전을 하는 거지 꼭 뭐 그런 전통적인 철학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아무튼 카오루 이시카와에 의해서 강조가 된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7가지 기본 도구 무슨 7인의 사무라이처럼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네, 뭐 일본 영화 중에 구로사와 아키라는 되게 유명한 네, 이런 거 하나 적어놓고 또 물어봐야지 애들한테 퀴즈로. 7인의 사무라이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뭐 이런 뭐 몇 대, 3대, 세계 5대,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뭐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좋아하는 편이고 뭐 그렇죠. 네. 참고로 7인의 사무라이 이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옷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뭐 이런 느낌의 영화는 로서 이 영화가 되게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고 있냐? 네. 후에 이제 많은 영화도 뭐 황야의 무법자나 뭐 이런 많은 영화들이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죠. 뭐 어벤져스도 사실은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동영상 강의를 제대로 봤는지 여러분한테 가끔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좀 지우죠.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 7가지 기본 도구는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다루는 그런 도구뿐만이 아니라 어, 현장에서 수집된 도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함께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과거 7가지 도구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은 뭐 신 7가지 도구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죠. 네. 숙제로 내겠다는 거지 뭐. 뭐 여러 가지 분류법도 있고 뭐 파생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어, 저는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혹은 뭐 기억하기 쉽게 그 또 의미를 그 특성을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정성적, 퀄리터티브한 그런 도구들이고 하나는 정량적, 퀀티터티브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량적이라는 말은 얘는 이제 숫자를 다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quantity, quality, not quantity 하면은 양보단 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꼭 그렇진 않죠. 네. 뭐 비싼 밥을 먹으면 뭐 배가 2배로 불러지나요? 네, 밥을 많이 먹는 게 장땡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정성적이라는 거는 딱 숫자로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품질을 다루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옷을 벗어야겠네. 너무 더워지네. 처음으로 이제 이 정성적인 도구에 속하는 것들은 특성 요인도고요. 네. 이 특성 요인도는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릴 텐데 바로 위에서 불리는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카오루 이시카와의 이름을 따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많이 불려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체크시트는 뭐 물론 정량적인 도구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정량적인 도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역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치를 잡자면 얘는 뭐 요쯤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사실은 정성적인 도구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층화 이것도 뭐 물론 정량적인 경우에도 쓰일 수가 있긴 한데 이 도구의 자체적인 성격은 정성적인 도구입니다. 반대로 정량적인 도구들은 다 숫자
3포도로 다루는 도구인데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파레토그램, 히스토그램, 삼포도, 관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파레토그램이랑 히스토그램을 제가 좀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을 먼저 배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삼포도를 역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삼포도는 혹시 내가 아는 그건가 싶으면 예 맞아. 내가 아는 그거 맞습니다. 혹시 그건가? 예 혹시 그거 맞아요. 뭐 전혀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일단 관리도는 예, 좀 별을 쳐볼까요? 아니면 역시 예, 5만 가지 색, 5만 가지 색을 따로 이렇게 해볼게요. 나 이런 색펜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왕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관리도는 이렇게 뿅뿅색을 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거 관리도는 품질 관리의 기본 도구라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후에도 많이 개량이 되고 분석이 되고 발전이 된 도구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를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한다면 아 얘가 이걸 알고 있겠구나라고 상대방이 제 1번으로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도구로서의 가치도 크고 좀 내용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후반부에 아예 한 챕터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정량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짠, 이제 특성 요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성 요인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시카와 카오루에 의해서 60년대에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 전에도 도입은 됐는데 이제 60년대에 좀 활성화가 된 예, 그런 도구입니다.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많이 쓴 게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썼던 사례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 이후에 마츠다 자동차에서 도입도 했어요. 미야타 스포츠카 공정에서 네, 도입을 해서 많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주로 처음에는 이렇게 제조업에서 많이 쓰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조업에서 많이 쓰였고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 이게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면 특성 요인들을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이게 여러 가지 부품이 뭐 A, B, C 얘가 이렇게 조립되고 얘가 이렇게 조립되고 막 뭐 많겠죠 엄청.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이 이렇게 생산되는 이런 공정에서 이런 보통 우리 제조 환경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얘가 불량이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불량이다, 네, 부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느냐. 그 사람은 왜 우리가 어떤 게 잘못되면은 뭐 회사든 뭐 아니면 군대든 뭐 어디든 뭐가 문제인지를 밝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조지려고. 네. 물론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지 분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2단계에서 아니면 2단계에서 아니면 각각의 부품 단계에서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냐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제품은 지금 조선소, 자동차 이렇게 보면은 이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제조업인데 이 조선소나 자동차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최종 산물이 굉장히 크고 복잡해요. 네,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냐면 단순한 탐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자동차를 보면서 앞에서부터 뒤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유리창 보고 이렇게 핸들 보고 기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못 찾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뭔가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봐야 우리가 원인을 찾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 요인도를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특성 요인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화이트보드의 좋은 점이죠.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특성 요인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최종적인 결과가 있어요. 뭐 최종적인 분량
적을 수도 있고 상품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품을 적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분량을 적어 놓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분량, 이 완결된 상태가 일어나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제 맘대로 할게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맛없는 집에서 피자를 구워봤는데 내가 맛없는 피자가 생겼어요. 이건 뭐 불량이죠. 이 맛없는 피자가 생긴 원인을 한 뭐 수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걸 체계적으로 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를 좀 체계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문제다. 네, 사람에 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모든 곳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이 아니면 네, 기계나 장비에 관한 것일 수가 있죠. 뭐 오븐이 안 좋았다던가, 뭐 집에서 프라이팬으로 했으면 팬이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레인지로 하는 피자 데워 먹기라면 전자레인지가 좀 안 좋았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장비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많아요. 사실은 여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그걸 더 넓게 볼 수도 있고 뭐 아주 많은데 뭐 뭐든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재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물론 더 그릴 수도 있어요. 더 그리면 네. 더 그리면 여기에는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요. 오늘은 도저히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이게 피자가 잘 될 수가 없는 뭐 그런 날씨 메타를 여러분들이 들이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또 뭐가 있겠어요? 이쪽에는 네,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 경우에는 레시피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내 생각에는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봤더니 재료는 검증이 됐고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인데 환경 뭐 늘 하던 환경이고 장비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야 그럼 사람이 문제네 이거. 사람 새끼가 문제였네. 나 새끼가 문제였네. 그러면 사람의 문제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불량 제품 요 하나를 가지고 이 맛없는 피자를 가지고 이렇게 5가지는 나왔는데 이 사람을 다시 이 오른쪽 맛없는 피자의 자리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얘를 이렇게 또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뭐가 문제냐? 원래 손재주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 기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기계를 잘 작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인 거냐? 아니면 얘가 머가리가 나빠서 네, 머리가 나빠서 이거를 잘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해도가 딸리는 거냐? 아이고, 지우개가 들어갔네요, 갑자기. 머리 손재주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한쪽으로는? 네, 뭐가 있죠? 뭐 많지 뭐. 뭐 일관성이 없다든가, 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던가, 네, 뭐 많이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아니 뭐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결국은 이제 불량 제품 피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그림 모양이 이렇게 점점 세분화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분화해가는 게 이 방법의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계를 거듭하면서 원인을 세분화하면서 점점 탄색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체적인 거로부터 점점점 세분화해 가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에 가까워요. 그죠? 네, 제가 좀 가렸네요. 네. 네, 결과에 가깝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하면은 얘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특성 요인도 말고 예, cause effect diagram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고야. 네, 마우스가 밀렸네요. 네. cause and effect diagram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얘들을 좀 지우고요. 이시카와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러요. 네. 특성 요인도 자체는 영어로 하면은 characteristic diagram입니다. 네. 앞에 있죠 아마. 네. 그렇죠? characteristic diagra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부르고 네, 원인 결과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코즈 이펙트.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더 자세히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여요? 생선뼈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생선뼈처럼 보인다 그래서 네, 피시본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름은 사실 많아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cause and effect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원인과 결과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이제 다가오니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특성 요인도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원인과 결과를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세분화하면서 탐색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지를 점점 더 잔가지로 뻗어나가게 그릴 때 무작정 이렇게 브레인스토밍만으로 이렇게 그려내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자 아무 얘기나 하자 이러면은 잘 얘기가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소개팅하거나 네, 남녀가 만났을 때 뭔가 상대에게 대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서를 던져줘야 우리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또 너무 딴 얘기로 갔어?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아무 얘기나 해봐 이러면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각을 펼쳐 나갈지를 그 알려주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게 세분화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5M이 있어요. 5M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도 5M을 약간 변형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머신, 기계에 관련된 문제들, 메소드, 방법론에 관한 문제들, material, 재료에 관한 문제들, man, 사람에 관한 문제들, measurement, 측량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범주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따져보면 좋고 그 다음 또 더 세분화는 각각의 분류 안에서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제조업에 관한 거라서 서비스업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뭐 5S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5S는 surroundings, 주위 환경, suppliers, 공급자, 나에게 그 재료나 뭔가를 가져다 주는 공급자가 있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체계, 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 체계를 말하는 거죠. skills, 기술, safety, 안전 이런 것들을 5대 요소로 보고 그 요소에서 다시 한 단계 더 세분해 나가는 세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조각으로 자꾸 이렇게 거듭거듭 한 단계마다 5개씩 이렇게 가지를 뻗쳐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많이 테크닉으로 쓰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5Y라는 것도 쓰기도 해요. 5Y는 왜를 5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 동생이나 조카가 있는 학생들은 많이 할 텐데 물으면 애기들이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이렇게 되물음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조카한테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랑 물을 때 우주에 끝이 있어? 끝이 있지. 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해봤자 이게 풍선이 팽창하던 그 끝이 있는 거니까. 왜? 이게 팽창하는데 속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왜? 아니 모든 것은 다 빛보다는 느려야 되거든. 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되죠.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퀴즈로 물어볼 거 되게 많겠다. 아무튼
이렇게 5단계 정도 이렇게 거듭해서 이 질문의 층을 아주 깊게 가져가면 우리가 세부적인 원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해서 5Y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툴이었어요. 첫 번째 툴 설명하는데 거의 한 10분 이상 걸렸네요. 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두 번째 툴 네, 두 번째 툴은 잠시 후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동영상을 최대한 20분, 25분에서 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그럼 두 번째 동영상이 좀 지나치게 짧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생기긴 하는데 네, 잠시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